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전기를 읽을 수도 있고 그가 직접 쓴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그가 남긴 업적이나 연구 성과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글들은 아인슈타인이 직접 말한 육성이나 그가 10대부터 76세 사망하기 전까지 직접 쓴 글로서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친구나 연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것에서부터 과학 논문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성명까지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인용구는 1600개 정도 되는 것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 책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 1장 아인슈타인이 자신에 관하여.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17살 때인 1896년 9월 18일 학교에서 나의 미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쓴 프랑스어 장문 중에서 우리 미래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어. 나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볼 거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좋아. 과학자로서의 목표와 개인적인 허영 때문에 변변치 않은 자리를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미래의 아내 밀레바 마리치에게 첫 직장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01년 7월 7일 인간관계란 무릇 변하는 법임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잘 보호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인리 창거에게 1917년 3월 10일 상대성 이론을 독자의 구미에 맞게 소개하려다 보니 요즘 나는 독일에서는 독일 과학자라고 불리고 영국에서는 유대계 스위스인으로 소개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가증스러운 인간으로 여긴다면 묘사가 뒤바뀌겠지요. 그러면 나는 독일에서는 유대계 스위스인이 될 것이고 영국에서는 독일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타임지에 실린 글에서 아버지의 유해는 밀라노에 묻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불과 며칠 전에 여기 베를린에 묻었습니다. 나 자신은 끊임없이 돌아다녔지요. 나는 어디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람의 이상은 내가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고향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막스 보르넥에 1920년 3월 3일 굽은 나뭇가지를 기어가는 눈먼 딱정벌레는 그 길이 굽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운 좋게도 그 벌레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단다. 아빠는 왜 그렇게 유명하느냐는 아들 에드와르트의 질문에 답하며 1923년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합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을 더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며 나는
평안과 행복 그 자체를 목표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것에 기반한 윤리를 나는 돼지우리의 이상이라고 부른다. 언제나 내 앞길을 밝히고 삶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준 이상은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함이다. 나는 안락과 행복을 목표 삼는 데는 이끌린 적이 없다. 소유, 외행적인 성공, 명성, 사치 이런 것을 나는 늘 경멸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몸과 마음의 최고라고 믿는다. 나는 국가에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전적으로 소속되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런 유대 관계에도 늘 어쩐지 초연한 태도가 따랐으며 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바람은 세월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 내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지금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깨닫는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면 엄청나게 애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남들로부터 지나친 찬사와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내 탓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당신의 요청과는 달리 사람들이 정황을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이름을 상업적 용도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내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복통 치료제를 선전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한 마빈 루브시에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들 나를 좋아하는 건 왜지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대개들 나를 세월의 눈과 귀가 멀어 화석이 된 물체처럼 취급합니다. 이 역할이 아주 불쾌하지만 않습니다. 내 성질과 상당히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막스와 헤드보른에게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이렇게 외롭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가 피해자를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어 결국 고립시킨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요. 말한 고니에게 내 인간성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기발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끝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진정으로 진실된 것을 더욱더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벨기에의 엘리자베트 왕비에게 1954년 3월 28일 2장 가족에 관하여 혹은 가족에게 어머니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베개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우셨어. 평정을 되찾은 뒤에는 절박한 공격 태세로 즉각 전환하셨지. 너가 미래를 망치고 기회를 날리려고 하는구나. 점잖은 집안이라면 어디도 그 애를 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 애가 임신했다면 넌 정말 큰일 난 거야. 이런 말이 한참 쏟아지고 나서 저 말이 나왔을 때는 나는 결국 참을성을 잃었어. 밀레바에게 1900년 7월 29일
그와 밀레바가 결혼할 계획임을 어머니에게 알린 뒤 내 소중한 모든 것, 전에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너 없이는 자신감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삶을 즐길 수도 없어. 한마디로 너가 없으면 내 삶은 텅 비어. 밀레바에게 1900년 8월 14일경. 아내는 지금 아주 복잡한 기분으로 베를린으로 오고 있어. 친척들이 두렵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너가 제일 두렵겠지. 하지만 너와 나는 아내를 상처 입히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어. 아내가 애초에 갖지 못한 것을 너가 그녀에게 빼앗을 순 없는 거니까. 새 연인 사촌 엘자 레벤탈에게 1913년 8월. 아내 밀레바는 쌀쌀맞고 유머라고는 없는 데다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끌어낼 줄 모르는 사람이야. 게다가 자기 존재만으로도 남들이 삶에서 얻는 즐거움을 꺼버리지. 엘자에게. 나는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고 아이들이 나를 잃는 것도 원하지 않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 때문에라도 당신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어. 우리는 사력 있고 사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거야. 사소한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혼을 요구할 마음은 없지만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스위스에 남았으면 좋겠고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2주마다 알려주었으면 해. 그 대가로 나는 가령 딴 여자에 대한 태도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처신할 것을 약속하지. 밀레바에게. 아인슈타인은 베를린에 살던 사촌 엘자와 1912년부터 장거리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전히 밀레바와 결혼한 상태로 취리해서 살던 때였다. 분류는 1914년 온 가족이 베를린으로 이사한 뒤에도 이어졌다. 밀레바는 금세 취리로 돌아갔지만 그는 1919년 2월이 되어서야 밀레바와 이혼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엘자와 결혼했다. 이전까지 친구들에게는 엘자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엘자 대신 엘자의 딸 일제와 결혼할까 싶다고 말했으면서 말이다. 그는 한때 엘자의 여동생 파울라에게도 눈독을 들였다. 아인슈타인 문서집 8권의 편지들과 슈테렌의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3장 나이 듦에 관하여. 나는 고독 속에 살아왔다. 젊을 때는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성숙해서는 오히려 감미로웠다. 1936년. 나는 이제 늙은 영감탱이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1945년 5월 11일. 6장 죽음에 관하여.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용감하고 명예롭게 견뎌 왔다는 사실을 돌아보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다 후르츠에게. 나는 내가 원할 때 죽고 싶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건 품이 없는 것이다. 나는 내 몫을 다 살았다. 이제 갈 시간이다. 우아하게
가고 싶다. 헬렌 두카스가 아인슈타인이 전기를 쓴 파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상한 말. 나는 화장하고 싶다. 사람들이 내 유고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아인슈타인이 전기를 쓴 아브라함 파이스가 떠올린 말. 7장 교육, 학생, 학문의 자유에 관하여. 사실을 배우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뿐이라면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다. 사실은 책으로도 배울 수도 있다. 대학 교양교육의 가치는 많은 사실을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못 배우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방식을 훈련하는 데 있다. 1921년 대학 교육은 쓸모없다는 토마스 에디슨의 견해에 대하여. 교사의 최상의 기술은 창조적 표현과 지식의 즐거움을 깨우치게끔 만드는 것이다. 1931년 2월 26일. 공부를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성의 해방적인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향후 작업이 소속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입생 신문.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늘 공정하게 대하고 남들을 기꺼이 돕는 것으로만 우리 사회를 용속시킬 수 있으며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런 요소들은 다른 어떤 지성과 발명과 제도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호소연합을 위해서 했던 연설에서 1939년 3월 21일. 12장 인생에 관하여. 인생의 성공을 A라고 한다면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G입니다. 이때 X는 1이고 Y는 놀이이고 G는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프레크와의 인터뷰에서 남들을 위해서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널 뉴스의 편집자들과의 대화에서 개인의 삶은 다른 생명들의 삶을 좀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생명은 신성하다. 생명은 최고의 가치이고 다른 모든 가치들은 그것에 종속된다. 1932년 8월 3일.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씁쓸한 실망을 맛봅니다. 리에게 1954년 1월 16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인생을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라 목표에 메어 두십시오. 에른스트 슈트라우스가 회상한 말. 14장 평화주의, 군비축소, 세계 정부에 관하여. 내 평화주의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살인이 역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태도는 무슨 지적인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잔혹함과 혐오에 대한 깊디 깊은 반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1929년 8월 28일 크리스천 센츄리의 편집장에게.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투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의, 가령 평화를 위해서 죽는 편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의, 가령 전쟁을 위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1931년 피레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전과 다름없는 열렬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공격적인 독재 국가가 민주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현상이 사라져야만 병력 거부라는 수단을 다시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비 번스타인에게 내가 세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인류가 이제껏 대면한 위험 중에서도 최악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완전한 파괴를 피하자는 목표는 다른 어떤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소련 과학자들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1948년 내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한 부분은 딱 하나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규모 실험을 통해 원자폭탄 제조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권한 것입니다. 독일이 그 문제를 연구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전망도 높으니 그렇게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늘 확고한 평화주의자였지만 그 밖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람과의 인터뷰에서 1953년 1월 3일 18장 종교, 신, 철학에 관하여 내게 신이란 우리가 인식 가능한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종의 고차원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장르입니다. 루벤스타인에게 한 말. 내 견해는 스피노자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겸허한 태도로 그저 불완전하게만 파악할 수 있는 질서와 조화의 논리적 간결함을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는 것.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과 이해에 만족해야 하고 가치와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문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마빈 마갈로노에게 인격적 신이란 상당히 낯설 뿐더러 순진하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베아트리체 프롤리에게 나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란 전적으로 인간적인 문제이기에 초인적인 권위로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 목사 나커슨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말이자 나약함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서는 존중할 만하지만 그래도 원시적이고 다소 유치한 전설들을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세련된 해석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구트킨트에게 나는 인격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 적도 없고 늘 똑똑히 밝혔습니다. 내게 종교적 심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세상의 구조에 대한 무한한 감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 물은
어느 숭배자에게. 신에게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레오 실라르드와의 대화에서. 19장 과학과 과학자, 수학, 기술에 대하여. 상대성 이론의 개념과 문제는 실생활과는 멀어도 한참 먼데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활발하고 열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을까? 나는 이 점을 늘 이해할 수 없었다. 필리프 프랑크의 아인슈타인의 서문에서 10년의 고민 끝에 나는 일찍이 16살에 떠올렸던 역설로부터 그 원리를 끌어냈다. 이런 역설이다. 만일 내가 빛의 속도로 광선을 쫓아 달린다면 광선은 한자리에 정지한 채 그 공간에서 진동하는 전자기장처럼 보일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분명하다고 깨달았던 사실은 그런 관찰자의 시점에서 모든 사건은 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관찰자가 보는 것과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1946년 자전적 기록을 쓰고자 작성했던 메모에서 논문 4편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빛의 복사와 에너지 속성을 다루는 것으로 아주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중성 물질을 희석한 용액에서 확산과 점성을 통해 원자의 실제 크기를 추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논문은 열에 대한 원자 이론이 옳다고 가정할 때 크기가 10,000분의 1mm 수준인 물체가 액체에 현탁되면 열운동으로 인해 반드시 관찰 가능한 무작위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논문은 아직 초고 단계인데 시공간 이론을 손질함으로써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콘라트 하비이트에게 1905년 5월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를 미리 맛보게 하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26세였던 그 1년 동안 물리학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는 중요한 논문을 총 5편 발표했다. 과학적 특출함과 인격적 자질이 늘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솜씨 좋은 공식 제조자나 실험가보다는 조화로운 인간을 훨씬 더 높이 삽니다. 야코프 라우프에게. 상대성 이론은 과학의 수백 년 진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 발견된 관계들을 보존하면서도 기존 통찰을 심화하고 새로운 통찰을 덧붙이는 단계이다.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에서 세상은 바보로 가득한 놀라운 곳입니다. 요즘은 마부들도 웨이터들도 상대성 이론이 옳으냐 그르냐 토론을 벌이더군요.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1920년 9월 12일 앞선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발견들과 법칙들이 토대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상대성 이론을 구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론을 구축하는 데 토대가 되어준 물리학자를 꼽자면 갈릴레오, 뉴턴, 맥스웰, 로렌츠 4명입니다.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양자역학은 분명 막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론이 많은 결과를 내기는 하지만 신의 비밀에 다가가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좌우간 나는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1926년 12월 4일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곧 에너지다. 두 가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하나의 보존 법칙만 존재한다. 레오폴트 임펠트와 함께 쓴 물리학의 진화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현상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지요. 게다가 E는 mc제곱, 즉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공식은 아주 작은 질량이 아주 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소리내어 읽은 문장.